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025년 한국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시버너비리 전쟁이 아닙니다. 헤이더 타마르서는 경제도 아니었죠. 그냥 의료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장에서 백악관 참모가 쓰러졌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시스템을 가동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멈춰 세웠습니다. 이송하면 죽습니다. 해안비는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미국 프로토콜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한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4분 만에 심장을 되살렸고 수술실에서 기적을 만들었죠. 섭씨 18도 죽음의 온도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의료 강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믿기 어렵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4분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한국어 외침이 회의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47분.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21개국 경호팀이 일제히 움직였고 미국 팀은 헬기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송하면 죽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프로토콜을 따르시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의 눈빛이 제 30년 경력을 단번에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4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킨스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백악관 의료안보 자문으로 참석했죠. 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21개국 정상 중 누군가 쓰러지면 미국식 프로토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특히 미국 인사라면 더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회의 3일 전부터 오산기지, 서울병원, 현지 의료진과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군의관 30년 경력이 만든 완벽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 한 명이 제 30년을 단 한마디로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어 테일러가 쓰러진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대통령 연설문을 점검하던 중이었죠.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고 무릎이 꺾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1개국 대표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만든 반사작용이었죠. 프로토콜 47A 발동.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헬기 긴급 출동, 40분 내 이송, 세계 최고 수준 치료 시작.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이 먼저 클레어 옆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명찰에는 김정환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클레어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지금 바로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오산기지로 이송합니다. 김정환이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40분이면 늦습니다. 뇌세포는 4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기는 이미 출발했고 오산기지엔 최고 수준 응급실이 대기 중입니다. 그 최고 수준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환자는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수류탄을 던지듯 정확하고 거침없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한국 의사가 미국 프로토콜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미국 경호팀이 달려왔습니다. 3명의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김정환을 밀어냈죠. 비키시오. 우리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김정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레어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강하게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호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 프로토콜을 따르시오. 당신 프로토콜이 그녀를 죽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송을 외쳤고 한국 측은 현장 처치를 주장했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제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국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들것과 제세동기를 들고요. 김정환이 외쳤습니다. 심전도 붙여. 순식간에 클레어 가슴에 패드가 붙었고 모니터에 직선이 떴습니다. 삐 하는 소리. 심장이 멈췄다는 신호였죠. 200줄 충전. 김정환의 손이 제세동기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함부로 제세동을 하면. 함부로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요. 설령 제가, 미국이, 세계가 반대해도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클레어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들썩였고 모니터는 여전히 직선을 그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300줄.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300줄 충전 완료. 클리어. 두 번째 충격. 클레어의 몸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직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파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불규칙하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분. 단 4분 만에 이 한국 의사는 죽어가던 사람을 되살렸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제 경고를 뿌리치고 오직 생명만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칙과 생명 사이에서 한국은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김정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클레어의 목과 가슴을 재빨리 살폈고 초음파 기계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화면에 심장이 떴습니다. 저도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대동맥 박리 스탠포드 A형입니다. 김정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거기엔 심장외과 전문의가 40분이면 죽습니다. 김정환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송 중에 대동맥이 완전히 파열되면 그 누구도 못 살립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대동맥 수술을 하자고요? 이건 회의장입니다. 15분 거리에 서울 상급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됩니다. 서울병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백악관 수석보좌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병원이 아니면 세계 최고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헤어스타일은 단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명찰엔 오재국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교수 오재국입니다. 대동맥 박리 수술 800내 집도 경험이 있죠. 생존율 98%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800내? 98%? 미국 최고 병원도 그 정도 수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송하면 생존 확률 0%입니다. 오재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병원으로 오시면 70%입니다. 선택하시죠. 0대 70.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군의관입니다. 데이터를 믿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국 병원이 오산 기지보다 낫다고요? 시간 없습니다. 김정환이 재촉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경력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산 헬기 회항.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경로 변경. 무전기 너머로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닥치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상급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가 죽는 것보다 프로토콜이 중요합니까?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오재국을 봤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고요? 확신이 아니라 도전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클레어를 옮기는 동안 김정환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셔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한국 의료가 뭔지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김정환은 계속 클레어의 상태를 체크했죠.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니터 숫자들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이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눈앞에 펼쳐졌죠. 낯선 도시, 낯선 병원, 낯선 의료진. 제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엔 이미 수술팀이 대기하고 있었죠. 들것이 복도를 달렸고 저도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오제국이 저를 봤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제가요? 보셔야죠. 당신이 결정한 겁니다. 저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클레어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씌웠죠. 오제국이 수술팀에게 말했습니다. 초저체온 순환정지로 갑니다. 목표 체온 섭씨 18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도라고요? 잠깐, 그건 죽음의 온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제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온도에서만 대동맥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체온을 그렇게 낮추면 심장이 멈춥니다. 오제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뛰는 심장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을 멈춰서 수술한다고요? 이게 의학입니까? 아니면 도박입니까? 냉각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체온이 표시됐죠. 섭씨 36도, 30도, 25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죠. 섭씨 20도. 심전도 파형이 느려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섭씨 18도. B 직선이 떴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클레어가 죽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술실이 고요했습니다. 오제국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칼이 가슴을 갈랐습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으니까요. 오제국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이 보였습니다. 4cm 길이의 열상이었죠. 인조혈관 18mm. 간호사가 혈관을 건넸습니다. 오제국이 그걸 찢어진 부위에 대고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죽음의 온도 속에서 생명을 짜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요. 아니, 예술보다 더 신성한 무언가였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봉합이 끝났습니다. 가온 시작. 체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20도, 25도, 30도.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직선이었습니다. 제세동 준비. 200줄.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300줄. 두 번째 충격. 여전히 직선이었습니다. 오제국이 직접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뛰어라. 그리고 심장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삐삐삐 파형이 떴습니다. 미약하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군의관 생활에서 한 번도 운 적 없는 제가요. 죽음의 온도에서 한국은 생명을 되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제국은 조용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창백했죠. 그는 수술 조명을 끄고 클레어의 가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봉합 부위, 심장 박동, 출혈 여부.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가 수술실 공기를 바꿔놓았죠. 간호사들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마취과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환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의들은 생명을 구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도 축하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마친 사람들처럼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클레어가 회복실로 옮겨졌죠.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수술을 봤지만 오늘 같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온도에서 사람을 살려냈다니요. 김정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고한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아니, 방해했을 뿐이죠. 회복실 모니터에 클레어의 심전도가 떴습니다. 규칙적인 파형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파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주 회의장에서 봤던 직선이 이제 생명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클레어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박선영이 클레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클레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깨달은 눈물이었죠. 박선영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물 한 모금을 먹였습니다. 클레어가 삼키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클레어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영이 등을 받쳐주며 천천히 일으켰죠. 클레어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 상처가 아팠을 겁니다. 움직여야 다시 삽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따뜻했죠. 그녀는 클레어를 침대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겨우 1미터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에겐 마라톤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승리예요. 박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승리자라고 부르다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환이 보온병을 들고 회복실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역국입니다. 한국에선 새 생명을 얻으면 미역국을 먹습니다. 클레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죠. 국물을 삼키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왜 그녀가 우는지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을 테니까요. 저도 한 숟가락 얻어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감동적이었죠. 전쟁터에선 영양제와 링거만 꽂았습니다. 환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인 기억이 없었죠. 이게 치료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주일째 클레어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선영이 옆에서 부축했고 김정환이 뒤에서 따라갔죠. 저도 멀찌감치 뒤에서 걸었습니다. 복도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목발을 짚은 청년, 링거를 달고 걷는 아주머니. 그들이 클레어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짧고 힘찬 박수였죠. 클레어는 헐떡이며 웃었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치유하는 곳이었죠. 미군 병원은 전쟁터의 연장이었습니다. 환자는 대상자였고 치료는 임무였죠. 하지만 여기선 환자가 사람이었고 치료는 연대였습니다. 저는 병원 곳곳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환자 호출에 뛰어갔습니다. 식판을 나르는 봉사자들이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죠. 보호자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나라는 사람을 단체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워싱턴이 기다리고 있었죠.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경주에서 세계의 규칙이 바뀌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 의료가 미국보다 낫다고요? 프로토콜이 틀렸다고요? 제30년이 무의미했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클레어가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더 이상 부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났고 회복했고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환자를 살렸고 나를 바꿨다. 워싱턴은 차가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죠. 서울의 따뜻함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국방부 차량이 저를 곧장 브리핑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짐을 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엔 군 장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쪽엔 백악관 참모와 국무부 관료들이 있었죠.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경주 회의장 CCTV 화면이 떴습니다. 호킨스 대령.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토콜은 지켜졌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클레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만 물었죠. 규칙이 지켜졌냐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체계가 먼저였습니다. 프로토콜은 수정됐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서요. 수정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오산 이송 대신 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게 환자를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백악관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한국 의료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대령.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프로토콜을 무시하면 전체 체계가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체계가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묻어버리자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합니까? 진실을요?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요?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독자적 판단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미군 이송 프로토콜은 이 사건에서 오히려 위험 요인이었다.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쓴 문장이었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빨간 줄이 가득한 파일이었죠. 제 문장 곳곳에 삭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여는 인정하되 미군 프로토콜의 문제는 최소화할 것. 오산기지 이송 옵션을 최선의 고려로 유지할 것.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최선의 고려라고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클레어를 죽일 뻔한 선택을 최선이라고 쓰라고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원본 그대로 재제출했죠. 답장은 더 강경했습니다. 보고서 수정 없이는 상급보고 불가. 재검토 요망.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죠. 일주일 뒤 클레어가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죠.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조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준비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죠. 저는 경주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회복했습니다.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살렸는지,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나 진실은 묻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클레어가 발표문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죠. 저는 한국에서 2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낳아주셨고, 2번째는 한국 의료진이 살려주셨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클레어를 봤습니다. 준비된 대본에 없던 말이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스크립트 검토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었으니까요. 클레어가 직접 쓴 거였죠. 진실을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경주 2025 사례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의료 체계를 옵션이 아닌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전환점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죠. 상부에서 뭐라고 하든 이 문장만은 지우지 않을 겁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호킨스, 그 문장 삭제하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인정하면 앞으로 해외기지 의료체계 전반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꿔야 하니까요. 사실을 지우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일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불빛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클레어가 증명했고 저도 증명할 겁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병원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2주일간 저는 의료자문이 아니라 관찰자로 지냈죠. 오재국 교수가 허락해줬습니다. 병원 어디든 돌아다녀도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부터 병실, 복도, 심지어 구내식당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새벽 4시, 저는 간호사 휴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영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3일째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복도로 나왔고 환자 호출벨 소리에 다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이 되면 칼같이 퇴근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규정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환자가 부르면 시간이 지나도 달려갔습니다. 오전 8시, 클레어의 재활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들어왔고 클레어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죠. 목표는 100m 걷기였습니다. 클레어는 복도 손잡이를 꼭 쥐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10m를 걸었을 때 숨이 찼습니다. 20m에서 멈춰섰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팠을 겁니다.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쉬었다 가시죠. 물리치료사가 말했지만 박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쉬면 내일은 더 힘들어요. 조금만 더 가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클레어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줬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30m, 40m.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m를 채웠을 때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짧고 힘찬 박수였죠. 클레어는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재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중환자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김정환이 나오고 있었죠. 그는 피곤한 얼굴로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커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김정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터에선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쟁터라. 그곳에선 매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살리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숫자로만 기억했습니다. 오늘 살린 사람 5, 죽은 사람 12.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지웠습니다. 안 그러면 미쳐버리니까요.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응급실에서 매일 죽음을 보니까 무뎌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무뎌지는 순간 제가 기계가 된다는 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생기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면서도 살아있는 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끼기로 했습니다.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로요. 그게 의사로 사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버린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감정이었죠. 저는 감정을 지워야 좋은 의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환은 반대였습니다. 느껴야 좋은 의사라고 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동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병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죠. 외국인 노동자로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먹기 힘들어 보였죠. 간호사가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섰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간호사는 식판을 놓고 갔습니다. 먹이는 건 보호자 몫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간호사가 직접 먹여줬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저는 복도 게시판을 봤습니다. 감사 편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손글씨로 쓴 것들이었죠. 박선영 간호사님, 어머니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생님, 새벽에도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재국 교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사랑이었죠. 밤 10시,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일기였습니다. 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의사였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다. 환자를 대상자로, 치료를 임무로만 봤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배웠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환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치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일기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만 읽을 겁니다. 제가 변했다는 증거로요. 클레어의 브리핑 이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의료 덕분에 백악관 참모 생존. 경주 사건, 글로벌 의료 프로토콜 재검토 촉발. K-메디컬 세계가 주목하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미군 의료 시스템, 위상 흔들리나. 동맹국 의료체계 의존, 안보 리스크 논란.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정치로 바꾸는 작업이요. 이틀 뒤 비공개 화상회의 통보가 왔습니다. 참석 대상은 나토 의료안보 책임자들과 미국 국방부,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15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떴습니다.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주 사건 이후 언론 반응이 과도합니다. 한국 의료를 지나치게 띄우는 프레임이 우려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도하다고요? 사람을 살린 게 과도한 겁니까? 미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맹 체계는 미국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아 보이는 상황은 체계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체계가 중요한 겁니까?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는 인정하되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라고요? 클레어를 살린 건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그녀를 죽일 뻔했죠. 어디에 균형이 있습니까?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인정하되 서방 의료 체계의 문제는 희석하자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사흘 뒤 상부에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호킨스, 당신 보고서의 이 문장들이 문제입니다. 한국을 너무 띄웁니다. 저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빨간 줄이 여러 곳에 그어져 있었죠. 어느 부분이 문제입니까? 여기 한국 의료진의 독자적 판단이 생명을 구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군 프로토콜이 위험 요인이었다는 표현도요. 사실인데요. 사실이라도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전면 인정하면 앞으로 해외 대사관과 기지 의료체계 전반을 바꿔야 합니다. 예산도 인력도 시스템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령, 당신은 군인입니다.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익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죠. 클레어가 죽었다면 그것도 국익이었습니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상관에게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제의료안보 포럼 초청장이 왔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주제는 정상회의 의료사고 대응 모범 사례 경주 에이펙 2025였습니다. 저는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경주 사건의 직접 목격자이자 미국 측 책임자였으니까요.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럼 발표 원고를 사전 제출하십시오.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진실만 썼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어떻게 클레어를 살렸는지, 미국 프로토콜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요. 이틀 뒤 수정 지시가 왔습니다. 원고 절반이 빨간 줄로 지워져 있었죠. 한국의 역할은 언급하되 체계적 문제는 희석할 것, 미국 프로토콜의 유효성을 강조할 것,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할 것. 저는 수정본을 봤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예쁘게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늦게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2개의 원고를 프린트했습니다. 하나는 상부가 원하는 버전, 하나는 제가 써야 하는 버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2 원고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왼쪽은 안전했습니다. 이 원고를 읽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겁니다. 승진도 보장될 거고 은퇴 후 자문자리도 받을 수 있겠죠. 오른쪽은 위험했습니다. 이 원고를 읽으면 상부와 충돌할 겁니다. 경력에 금이 갈 거고 어쩌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클레어를 살린 한국 의료진의 이름이 있었고 제가 목격한 기적이 담겨 있었죠. 저는 왼쪽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제 비겁함도 함께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원고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네바 무대에 서면 제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지켜야 하니까요. 제네바는 추웠습니다. 겨울 햇살이 회의장 유리창을 비췄지만 안은 차가웠죠. 전 세계 의료안보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엔 깃발이 단상 위에 걸려 있었고 각국 국기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땀에 젖었죠. 가방 속엔 또 다른 원고가 있었습니다. 파쇄되지 않은 진실이 담긴 원고였습니다. 리처드 호킨스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진행 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경력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각국 장관급 대표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 나토 의료 책임자들, 그리고 맨 뒷줄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연단 위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으니까요.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의료사고 대응 책임자 리처드 호킨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형식적인 박수였죠. 저는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습니다. 상부가 검토한 원고가 아니라 제가 쓴 원고였습니다. 연단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상부가 준 원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찢찢.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 단어는 코리아입니다. 저는 찢어진 원고를 연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원고를 들었습니다. 2025년 경주 한국의료진은 세계 최강 미국의 프로토콜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였죠. 하지만 옆 사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토콜은 오산기지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40분이 걸리는 경로였죠. 하지만 한국 의사 김정환은 말했습니다. 이송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프로토콜을 믿었으니까요. 회의장이 고요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분 만에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되살렸고 서울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거기서 오재국 교수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초저체온 순환정지 수술이었죠.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섭씨 18도. 죽음의 온도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온도였죠. 하지만 그 온도에서만 찢어진 대동맥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죽음을 이용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의관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봤죠. 하지만 경주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체계를 외쳤고 한국은 생명을 외쳤습니다. 미국은 규칙을 따랐고 한국은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날 생명이 이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미국을 비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에서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메모를 시작했죠. 경주 사건 이후 상부는 재개보고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공을 축소하고 미국 시스템의 문제를 희석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지우면 다음 희생자가 나올 테니까요.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클레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체면입니까? 생명입니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박수가 번져나갔습니다. 회의장 절반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대표들은 앉아 있었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박수였고 한국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의 프로토콜만 신봉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료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의료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마이크를 끄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객석을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봤던 그 심전도 파형처럼 제 가슴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네바 연설은 폭풍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문관, 한국 의료 전면 지지, 경주 사건, 글로벌 의료 패러다임 전환점, K 메디컬 스탠다드, UN 공식 검토 시작. 기사가 쏟아졌고 SNS가 들끓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제게 온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승진 누락, 자문직 해임, 군법회의 검토.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였습니다. 서울 초청장이었죠. 국제의료안보연구소와 한국 정부의 공동협약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네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죠.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오제국 교수와 박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죠. 오랜만입니다, 호킨스 박사님. 오제국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국제의료안보연구소와 한국보건복지부의 공동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K-메디컬 스탠다드 인류 생명보호 협력체제. 저는 제목을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 의료가 세계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청사 대회의실에 각국 대사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화상으로 참석했죠.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복지부 장관이 먼저 서명했고 제가 다음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름을 썼습니다. 리처드 호킨스. 그 옆에 직함을 썼습니다. 국제의료안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더 이상 미국 군의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시민이었고 한국의 동료였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경주 회의장을 떠올렸습니다. 클레어가 쓰러졌던 순간 김정환이 외쳤던 목소리, 오제국의 손끝, 박선영의 따뜻함.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빌딩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흘렀습니다. 김정환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심장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4분의 사투가 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세계의 기준을 바꿨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 모델의 국제 표준화 방안이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제 문장을 지우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의 보고서였으니까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경주에서 시작된 심장박동이 이제 세계를 울리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결단, 초저체온 수술의 정확성, 회복실의 따뜻함, 복도의 연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2만 자가 넘었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빌딩 창문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박동이었죠. 경주에서 멈췄던 클레어의 심장처럼 제 심장도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봤습니다. 재활 중인 할아버지, 링거를 달고 걷는 아주머니, 침대에서 책을 읽는 청년.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치유되고 있었죠. 수술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생명을 구하고 있었죠. 저는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처음 의대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저는 그 마음을 한국에서 되찾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오제국과 김정환, 박선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중이었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죠. 오제국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인이기 전에 생명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심장을, 그리고 믿음을 다시 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계를 바꿀 겁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심장박동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뛸 겁니다. 한국의 리듬으로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할 겁니다.